갓길에서는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대구 쪽으로도 임고 4터널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 만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종 부근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만큼 부근으로 많이 혼잡해졌고요. 반대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요금소에서 화도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를 앞두고도 사고가 나면서 2개 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노량진 수산시장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오늘도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와 행진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여의대로가 서울교 방면으로 여의도 환승센터 부근 하위 4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고요. 세종대로에서는 숭례문 방면으로 삼성 본관 앞 전 차로가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먼 곳에서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의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이종훈 박사. 네. 역시 싱하오밍 대사 발언이 좀 가장 핫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데 베팅하고 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 발언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맥락상 보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각이 과연 어디냐 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참모진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딱 특정인을 짚어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정 간섭이니 아니니 이런 논란으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저는 이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어쨌든 노사정의 중단, 완전 탈퇴는 아니지만 선언하면서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는 아마 좀 이렇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노총은 지금까지 계속 참여해왔고 물론 한 7년 전에는 탈퇴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파트너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민주노총, 한국노총 빼고 MZ세대 노조 하겠지만 이분들은 사실 그렇게 조직화가 많이 돼 있지 않아요. 조직화가 돼 있지 않고 대표성 자체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조직원 수나 조직률로 볼 수밖에 없는데 양대 노총은 100만 이상씩 조합을 갖고 있는데 MZ노조라는 거는 지금 몇 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분들하고 대화한다 그러면 과연 대표성이 있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러면 지금 노동개혁을 3대 개혁 중에 갖고 있는데 예. 뭘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이제 대화 거부, 정권 퇴진 투쟁. 이게 어떤 의미가 좀 큰 거죠 사실. 그럼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계속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노조 때리기 화물연대로 해왔지만 회계장부 보고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그날 보시겠지 알겠지만 그분이 물론 쇠파이프 들고 있었지만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다른 신고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압하는 방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찢어져서 그럼요. 피가 날 정도로. 그런데 그분이 또 바로 구속시켰어요. 네. 병원 치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보면 한국노총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적으로 한국노총은 그래도 국민의힘 편. 예.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봐왔고 실제로도 공조를 좀 계속 해왔던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을 3대 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꼽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노총하고 이렇게 사이가 멀어진다. 이건 사실은 어려운 거죠. 노동개혁 자체도 이렇게 되면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아까 이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 대사의 표현을 이제 꼽아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 간 이유는 뭐죠? 일단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 맞습니다. 지금 수출도 계속 앞에도 들었습니다만 수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적자에 가장 나는 이유가 물론 반도체 문제도 있겠지만 중국에서의 우리가 수출 감소 가장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계속 지금 한미일 동맹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문제에 대해서 좀 풀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에도 중국
뭐 홍콩 이런 데서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 회복, 그다음에 뭐 일본 오염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런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일종의 도장 깨기에 나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장 깨기. 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그렇고 외교를 꼽는 분들이 가장 높게 나와요. 그 잘했다는 비중이. 분도 외교를 잘했다는 거고 못했다는 분은 외교를 못했다는 거고. 예,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대립각 세우기 굉장히 좋은 이슈로 일단 이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얼마 전에 사실은 이제 이 집권 2년 차로 넘어가면서 외교 성과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성과처럼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건 그대로 이제 둘 수 없는 거죠. 야당 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제 그 논리를 좀 깨면서 틈새를 좀 보고 들어가는 건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틈새를 살짝 열어준 상태거든요. 중국하고 곧 화해할 거다. 그러니까요. 라고 이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먼저 움직여서 미국하고 동조해서 중국하고 외교관계에 나서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대중관계 특히 대중외교에 있어서는 우리 진보정당이 더 잘한다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뭔가 윤 대통령의 외교를 못한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미국, 일본 편중. 위주로 간다라고 그렇죠. 하는 인식을 예. 갖고 있는데 게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까지 겹치니까 그걸 이제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을 비판하는 뭐 이런 방식 또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를 고리로 비판하는 뭐 이런 전략이었겠죠. 그러니까 뭐 야당이 뭐 국가를 공조한다는 것 자체는 좀 그렇지는 않고요. 의견을 들어본다, 제시한다 이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측에서는 계속 뭐 국장급도 보내고 계속 뭐 한국식의 이제 대화 시도를 한다는 얘기가 물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중국과의 관계도 좀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고 뭐 야당 대표가 뭐 중국 대사 만난다 해서 갑자기 뭐 우리나라 외교 정책이 갑자기 바뀌거나 이건 아니겠죠. 근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한중 관계가 좀 어려운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얘기를 하는 그런 아마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일부 언론이나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건 뭐 내정 간섭에 이어서 삼전도의 굴욕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외교부도 이 대사를 즉각 초치해서 항의하는 뭐 그런 어떤 뭐 발언도 내놓고 그랬는데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그러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고 대사를 만나면 사실 외교라는 거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진 잘 않아요. 약간 돌려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사전에 준비해서 읽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냥 언론용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이거는 그냥 본인 입장문을 그냥 발표하면 되는 거거든요. 대화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관계 문제라든지 무역적자 문제라든지 뭐 단체 관광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근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제가 봐도 조금 중국 대사가 굳이 뭐 이럴 필요 있었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또 여당에서 아니 판 깔아줬다. 그럼 이거 이렇게 할지 다 알고서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게 준비한 걸 이렇게 읽은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어떤 외교 문제 이렇게 대화하는 상대에서도 그렇게 본인이 준비한 걸 읽는 걸 잘 본 적이 없잖아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끝난 다음에 이제 뭐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서 제가 보기에 약간 이제 과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근데 이 지금 상하이밍 대사가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지한파로 알려져 있거든요. 한국말도 잘하고 또 들어보니까 91년 우리가 한중 수교할 때도 실무자로 참여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그래도 좀 풀어보고 싶은 생각은 갖고 있는 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뭐 언론에도 나와서 얘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아마 좀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적절했던 건 분명하죠. 분명하고 그런데 이거를 삼전도의 굴욕 이렇게까지 몰고 가는 거는 뭐 대통령이 무릎을 꿇으시기를 하셨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약간 안도해야 될 대목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뭘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만약에 이랬다면 또는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주중대사 그러니까 중국 대사가 그랬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우습게 하는 거고 대한민국하고는 더 이상 이제 대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이제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역시 이제
뭐 그동안에 이제 나름 예, 뭐 예. 중국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던 야당 대표 앞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여지도 좀 남겨놨던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여당 대표 만났을 때 과연 이렇게 할까 하는 거고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과연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정부하고는 대화의 여지를 좀 남겨놓기 위해서 오히려 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센 발언을 내놨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그동안의 중국의 그 실외교 전략으로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그래 주면 좋은데 네. 지금 이제 흘러가는 모양새가 뭐 초치하고 서로 항의하고 이런 모양이라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그동안에 제가 보기에 중국하고 대화가 별로 안 된 거예요. 만약에 대화가 있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그건 뭐 야당 얘기고 우리는 뭐 별개로 가면 된다 이건데 바로 했으니까 뭐 왜 내정 간섭하냐 바로 이렇게 가면 외교라는 게 원래 그 물밑에서 대화도 하고 서로 좀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라는 게 문제인데 이게 더 그러니까 딱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지금 한국과 지금 중국의 관계가 이 정도로 지금 좀 안 좋다. 근데 이거를 결국 풀어야 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찾아가면서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싱하이민 대사는 성명서를 읽는 식으로 일종의 활용을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나름 그 중국 쪽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 좀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곧바로 외교부에서 초치해서 항의하고 뭐 삼전도의 굴욕 발언까지 하는 거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또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한중 관계라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는 사태가 네. 나서 그게 전 제일 큰 문제라고 그러니까 봐요. 이게 국내 정치 문제를 자꾸 이제 외교화하는 건데 네. 사실은 원래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 먼저 만나는 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김기현 대표가 일본 대사 만난다는 게 바로 알려졌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중국 대사 만나니까 우리는 일본 대사 만날게. 그 쟁점도 똑같아요. 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관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 굳이 김기현 대표 만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워낙 여러 번 만나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과는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김기현 대표가 또 일본 대사를 당장 또 만난다고 했을까 또 예, 그렇고.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또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정치적으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외교부까지 나선 거는. 외교부가 나선 건 좀 그러니까요. 부적절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따라서 아마 윤석열 정부도 외교 전략을 좀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거예요. 중국하고 어찌됐건 뭐 아주 뭐 화해까지는 아니라도 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으로 조만간 전환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뭐 굳이 네. 이렇게 뭐 야당 대표 만나서 한 그 발언을 문제 삼아서 이렇게까지 할 외교부가 것이냐. 나서서 이럴 그렇죠. 필요까지 과연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자, 성관이 감사원 감사를 지난주에 우리도 얘기 나눴습니다. 이게 법률상 성관이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감사원법에는 뭐 받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어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닌 기관 명에서 성관이가 빠져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나눴었는데 네. 결국은 이 인사 채용 문제에 대한 제한적인 감사는 받겠다라고 입장을 좀 바꾼 거죠. 감사원이. 그렇죠. 네, 뭐 국민 여론이 안 좋죠. 지금 사퇴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특히 채용 문제는 뭐 MZ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느꼈는데 보면은 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논란은 여전히 남는 게 그럼 이제 감사원은 일단 직무 전반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선관위는 우리 이번에 뭐 채용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선관위에서도 뭐 100% 본인들이 여론상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물론이죠.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받겠다는 건데 제가 보기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도 결국은 헌재에서는 현재 있는 법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이쪽에 보면 아니고 이쪽에 보면 이런 법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원법 만들 때도 논란이 됐었어요. 할 거냐 아니냐. 이랬다 본다 그러면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국가공무원법과 감사원법을 일치시키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권익위에서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감사원도 한다는 거고 국정감사도 한다는 거고 그리고 수사도 한다는 거잖아요. 경찰, 검찰 수사도 수사도 하죠. 한다는 거. 근데 예.
권익이든 아니면 감사원이든 국정감사를 하면 다 그걸 나중에 결국은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수사하게 돼 있고 결국은 수사로 해결해야 돼요. 예. 그러면 이 네 군데 수사하는 거잖아요. 네 군데도 조사하는 건데 내용은 다 똑같거든요. 똑같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약간 효율성 면에서 본다 그러면 수사관이 빨리 수사하는 게 제일 나아요. 네. 저는 뭐 수사 플러스 감사원 감사는 필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회 국정감사 이런 거는 별 실효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 공범만 벌일 뿐이지. 그래서 감사원 감사는 굉장히 또 향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참고 자료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필수적이다 생각하고 이번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시 감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원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뭐 채용 비리가 벌어졌고 이 채용 관련해서 사실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그런 부당 채용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이 된 그런 과정도 문제지만 이 지금 선관위의 인원 규모가 과연 적정한지 여부. 그러니까 불필요한 그런 인원들까지 막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해서 일도 안 하면서 별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예산하고 또 관련이 돼요. 예,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번을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다.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말씀드리면 또 법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딱 그 선관위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부패 행위에 딱 해당돼요. 예. 그러니까 권익위는 이걸 조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익위와 감사원을 따지면 근데 감사원은 이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 없나 따지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권익위에서 하고 그걸 만약에 뭐 부족하면 감사원이 하면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법적 근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무조건 감사원 하면 그럼 권익위 조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충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적 권한이 명확한 권익위 조사가 일단 먼저 하고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 감사원은 약간 부차적이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감사원과 권익위 얘기가 나온 김에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 뭐 비위 혐의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그 감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는 그냥 불문에 붙이자 별도 처분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서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요런 문제점은 있다라고 보고서에 썼단 말이에요. 불문에 붙이는데 보고서에 문제점을 적시한 것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해석인 거죠. 저도 감사원 보고서 뭐 몇백 페이지짜리 봐봤는데 다 보면은 처분을 내리고 그거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어떤 처분한다. 예. 그러니까 기관에다 어떤 처분, 개인에 어떤 처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문제 삼는 게 보면 물론 추미애 장관 아들 그 당시 뭐였냐면 추미애 장관 아들이 문제가 됐을 때 장관과 이해 상충되는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일단 장관이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고 해석했고 그보다 더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 요거였는데 예.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도 매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차관 다 한번 따져보자. 왜냐하면 대부분 세종시에 장차관들 많이 있는데 아마 출퇴근 시간 다 따져보면 제대로 출퇴근하는 장차관 없을 거예요. 원래 정무직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지켜야 되지만 국회도 가야 되죠. 아니 뭐 서울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국회 9시까지 왔느냐. 따져보자. 이렇게 따지면 복잡하거든요. 근데 예. 저는 이런 그 정무직 장차관급의 출퇴근 시간을 안 지킨 거를 감사해서 지적한다. 저는 이거 좀 상식적이지 않다고 봐요. 이종호 박사는. 그러니까 좀 다분히 흠집내기 망신주기. 예,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안 하는데 근데 이렇게 처리하면 사실은 감사원이 오해받습니다. 과연 중립적일 수 있겠는가. 또 이제 선관위 관련해서도 이제 감사 들어가게 되면 저거 정치적으로 좀 접근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일 같은 경우 저는 없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원이 됐건 경찰 검찰이 됐건 뭐 아무튼 뭔가 조사 수사 권한들을 갖고 있는 모든 기관들이 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에 대해서 계속 집요하게 파고드는 결국은 그런 양상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빨리 그만두라는 거죠. 뭐. 사실은 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초반에 그랬고 어떤 정권 때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거 앞으로 좀 이런 관행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사라지네요. 그럼 이제 네. 그것도 집권 초면 뭐 그렇다고 쳐도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집권 초에 안 되니까 계속 지금 끌고 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한상혁 위원장도 보면 이제 임기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2달 후면 해결되는데 굳이 감사하고 수사하고 해서 면직시켜야 되냐니까 또 이제 뭐 가처분 저는 받아들일 걸로 보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처음엔 빨리 끝날 거라고 아니, 보통 생각들을 하죠. 정권은. 뭐 나온 게 없으니까 계속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후임을 지금 뭐 이동관 네. 전 수석을 언급하면서 자녀 임기만 하게 되면 청문회를 2번이나 받아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자녀 임기 동안은 아무 임명하지 않고 나중에 하자 또 이런 얘기도 또 나오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2달 기다렸다가 그러니까요. 그때 임명하면 되는 네. 거지. 마음이 급한 거죠. 글쎄요, 마음이 급해서. 그러니까 그런 원래 집권 초반부터 해서 보충에 이렇게 이제 막 특별감사 들어가고 막 이러면 자진해서 사퇴.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도 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시간이 이제 시간을 길게 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 자리에 오려고 미리 예정됐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제 마음이 더 급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 작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1년 동안 기다렸는데 2달 더 못 기다려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다르죠. 네. 아무튼 집권 1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분들과의 싸움이 도처에서 지속되고 있는 듯한 양상. 이것도 참 어찌 보면 솔직히 문재인 정부 때도 집권 초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집권 초에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대부분 또 사퇴하고 그래서 좀 인사 교체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퇴 안 하고 끝까지 임기를 채우겠다는 분위기와 또 법적으로 가보면은 결국은 끝까지 임기 채우겠다는 사람들이 승소하는 이런 전례가 자꾸 쌓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권도 함부로 못 하고 요즘은 이러는 것 그냥 같아요. 버티는 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지난번에 이제 계속 검찰이 만들어놓은 그 논리인데 임기가 정해진 사람 그만두라고 하면 그게 직권남용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 대선 때도 그러고 끝나고 나서도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여야 합의해서 그냥 여관제로 그냥 가자. 그래서 법을 바꾸기 잘하고 여야 모두 합의도 했거든요. 했었어요. 근데 왜 그 합의가 이제 이행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아이고, 뭐 참. 하다 보니까. 그 얘기도 우리 시간에 여러 번 나눴는데 아무튼 이번 정부에서는 적용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부터는 적용하는 식으로 여야가 빨리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리를 해야죠. 네, 끝장 토론 각설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ting and Police가 부르는 Every Breath You Take 함께 듣고요. 내일 뵙죠.